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셨는데 아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갖고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 하는데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질의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혹시 나는 오늘 이 첫 강연 중에 이런 개인적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예, 두 분이 먼저 손 들으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잠깐 내려갈 테니까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FOMC 발표가 나가지고 네.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2번으로 이제 날 것 같다는 그 결정이 났었는데 그 시장 반응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내년 주식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많이 네,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주식은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출렁이면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장기적인 텀에서 우상향할 거냐 우하향할 거냐 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어저께 파월 의장이 마지막에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면 그걸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서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나 뭐나 다 미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인사이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질문은 강연 중에 녹여내고 해당 질문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들여다보고 30분 후에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보통 30분이거든요. 그 30분 끝자락에 마지막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연준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정말 갖춰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이잖아요.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갖겠다. 근데 파월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은 현재 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달러 채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도 보면 달러 국채를 갖고 있고 미국 국채를 갖고 있고 금을 가지고 있어요. 외환 보유액의 일부가 금이에요. 그리고 IMF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금을 팔고 코인으로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럼 트럼프의 의지는 뭘까요? 법을 개정해야죠. 연준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 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지를 계속 표명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법을 개정하려면 트럼프 혼자서 가능해요? 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의회를 통과해야 되죠. 근데 미국의 의회가 상원 하원 다 어때요? 레드 스윕이죠. 공화당이라고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요. 법 개정하는 절차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 연준 의장 교체 시기가 언제죠? 2026년 5월. 다음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의 좀 우호적인 인물로 영입을 한 다음에 그런 실제 비축 자산으로서 보유해 나갈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파월이 현재 법에 따르면 보유할 수 없다. 근데 법이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개정이 되면 연준도 금을 내다 팔고 내다 판 돈을 가지고
코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예요? 1,00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 1,000조 원 중에 몇 퍼센트가 미국 주식이에요? 35%가량이 미국 주식이에요. 한국 주식이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을 하는 건데, 운용 방법은 무언가에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불리는 겁니다. 기금을 불릴 때 만약에 국민연금공단도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도 예를 들면 한국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들고 있을 수 있죠. 똑같습니다. 그런 가능한 거예요. 근데 현재 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는 정석적인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아직 정권 시작도 안 됐죠. 그리고 법 개정 절차도 있겠죠. 그럼 실제 법 개정이 되면 법 개정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거나 법 개정이 통과한다는 이슈가 있거나 연준 의장을 정말 26년 5월에 선임을 하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오히려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분만 질문을 더 받아보고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질문은 지금 질문의 답변을 먼저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준비된 강의 교환이 한 3시간 분량이에요. 그래서 다 커버를 못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시는 질문을 받아서 그 방향성으로 강의를 이뤄나가겠다. 그래서 해당 주신 질문 반영하겠습니다. 여기 손 드셨는데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뭐 1,500원 육박한다. 뭐 IMF 때 2,775원이다. 이제 이런 것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이게 결국 이제 주가로 봤을 때 뭐 셀 코리아다, 외국인 계속 네. 팔고 있다. 네. 또 환율과 국내 자산에 계속 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할지 이런 거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옆에서 영상을 찍고 계셔서 제가 일부러 같이 등장해 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환율 질문 주셨어요. 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나요? 예,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아니 지금 환율이 뭐 200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이 뭐 국내 사정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미국 증시도 좀 안 좋고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환율이 언제 안정화될지 좀 네, 궁금합니다. 같은 질문이시네요. 예,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신뢰되는 질문을 안 하시면 됩니다. 네. 현 상황에서 이제 실장님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시는지 네. 조금 자산 힌트만 포트폴리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이 제 자산 포트폴리오에 그렇게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투자 방법과 제 투자 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상장되어 있지 않은 유망 스타트업의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접근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도 그게 거의 제 모든 투자 포트폴리오의 절대적인 비중이거든요. 실제 그런 스타트업이 피지사가 등록이 되고 또 가치가 상승하고 그런 것을 제가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접근 방법은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전망 강연할 때 항상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뭘까요? 큰 소리로. 네, 이 그림은 4명의 시각장애인이 길을 안내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죠. 길을 안내받는 사람들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데 안내자가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고 이제 곧 길을 안내받는 4명도
넘어지겠구나 하는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큰 행사의 첫 번째 강연자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여러분께 물고기 잡아주세요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물고기 잡을지, 물고기 잡는 법을 충분히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서도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물고기 잡아주세요 하는 마음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나 스스로 갖춰 나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그 최용식 소장님이랑 토론 재밌게 봤습니다. 최용식 소장님은 이제 1929년 대공황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경제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박사님께서는 그거에 대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내년에 물가는 또 어떻게 될지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분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계시지 않은 분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기보다 저의 의견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댓글을 하나 봤어요. 롱과 숏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롱이 무슨 뜻이에요? 길다. 숏이 뭐예요? 짧다.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요? 롱은 길고요, 숏은 짧아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독자분의 댓글이었습니다. 롱은 길고 숏은 짧아요. 여러분이 대공황 올 거다, 경제 위기 올 거다 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하신다면 너무나 오랫동안 숏을 숏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숏은 짧은 거고 롱은 긴 겁니다. 제가 태어난 이래로 세계 경제가 역성장했던 건 정확히 2번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세계 경제가 역성장했었고요.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세계 경제는 약 3.5%씩 경제 규모가 증가해 왔어요. 롱은 길고 숏은 짧습니다. 다만 숏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어느 시점에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한다면 그 예측은 이미 틀린 게 됩니다. 경제 위기 올 거라고 예측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 예측하는 순간 경제 위기는 안 옵니다. 여러분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예측했어요. 그러면 그 낭떠러지로 달려들 사람이 있나요? 뛰어들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낭떠러지를 우회하겠죠. 경제 위기를 예측했다면 예측하는 순간 경제 위기는 안 와요. 다른 이유로 올 수는 있겠어요. 다른 이유로. 지금 이 세상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어떤 무언가의 이유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저라고 2차 팬데믹 올 걸 막을 수 있어요? 저라고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그런 건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공황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경제위기설, 그 설에 따른 경제위기는 오지 않는다. 롱은 길고 숏은 짧다. 언제까지 10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경제위기 올 거라고 주장하는 것에
길게 그것에 신뢰하고 가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그걸 신뢰하고 간다면, 방금 보여드렸던,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나를 길을 안내하는 자가 맞게 안내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국 자체가 슬픈 정국이에요. 그죠? 탄핵 정국이니까.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이제 헌재를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는 5천만 국민끼리 공유해요? 아니면 70억 인구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70억 인구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는 원화에 대한 기대가 떨어져요? 원화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요? 떨어지죠. 그래서 원화를 버리고 차라리 달러를 갖고 있자 하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아직도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외환시장, 주식시장, 이런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물음표예요.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한국 원화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당분간은 없겠다.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럼 원화 가치는 떨어진 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비상계엄 선언 즉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자본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22년 초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루블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급락하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미국 경제를 봤더니 너무 좋아요. 어젯밤 10시 반에 미국 GDP가 또 발표됐는데 또 너무 좋아요. 미국 경제가 말 그대로 제가 얘기했던 골디락스예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침체의 징후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너무 탄탄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자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나라는 그 움직임이 더 거셀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FOMC 결과는 앞으로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네. 그럼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네라는 것은 미국 금리가 상당히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겠네 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는 돈의 가치를 뜻하고 미국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얘기는 미국 돈의 가치가 더 한동안 오랫동안 유지되겠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전망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강달러 뉴노멀이라는 현상은 정말 있는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달러 뉴노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강달러 뉴노멀. 네. 다만 1,400원대의 환율이 강달러고 1,300원대의 환율도 강달러예요. 1,200원대의 환율도 강달러라고 볼 수 있어요. 기준선을 1,100원 정도로 놓으시면 좋습니다. 강달러의 뉴노멀이라고 했지 1,400원대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달러를 만들었던 요인들이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 없을 것 같아 하는 생각. 근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있습니다. 연준도 어제 2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25년에 2번 인하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장은 뭐라고 받아들였어요? 없을 수도 있다. 한 번 인하할 것 같다. 이건 뭐예요?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과잉 공포감이죠. 그 과잉 공포감은 금방 빠집니다.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있었죠. 그때랑 약간 유사한 흐름인 겁니다. 첫 번째, 역시 비상계엄 선언 사태의 경우도 이미 그 불안감이 반영이 외환시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비상계엄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 실망한 한국 돈의 원화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지는 않겠죠. 이미 실망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트럼프, 세 번째는 트럼프 이슈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그게 반영되면서 강달러를 야기했는데 트럼프가 실제 정권을 시작하는 1월 20일쯤부터는 오히려 이미 강달러로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 즈음에는 1,300원에 가깝게 균형점을 찾아서 안정화될 여지가 높겠다.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강달러가 야기됐는데 이게 이미 반영됐으니 앞으로는 추가적인 다른 이슈가 없다면 안정화되겠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1,300원대의 강달러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외환시장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1,400원대의 환율을 기록했었던 과거 시점들을 나열해 보면 주로 위기 때입니다. 위기 때.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인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이 경제 위기라는 단어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 부분은 저는 직접 앞에서라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경기 침체는 뭐냐면요, 경제 사이클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경기 사이클이 내려가는 국면을 뭐라고 해요? 그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지금은 올라가는 국면이에요, 내려가는 국면이에요? 내려가는 국면이에요. 지금이 뭐예요? 경기 침체예요. 지금이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경기 침체 온다라는 말을 해서는 이미 틀린 겁니다. 이미 경기 침체인데요. 내려가는 다운 사이클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 다운 사이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경제 위기는 뭐예요? 사이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무시하고 어느 날 경제가 폭망하듯이 움푹 꺼지는 거. 팬데믹 경제 위기처럼. 팬데믹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IMF 외환 위기가 경기 사이클에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을 무시하고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니까 그때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7년, 2008년의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또 강달러가 야기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지금은 그런 세 가지 요인들이 선반영돼서 강달러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하거나 분석할 때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다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맥상통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보겠습니다. 2016년에 국정 개입이 보도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졌어요. 그랬다가 탄핵이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반전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음표는 남아 있어요. 헌재를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했지만 불확실성이 또 한 번 해소되죠. 자, 파면을 선고하는 게 좋다, 아닌 게 나쁘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물음표가 지워지는 건 사실이죠. 자본시장은 딱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선고라는 것이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또 한 번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또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탄핵 정국 상황이지만 실제 헌재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 또 한 번 해소되는 순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투자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돈의 유입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언 사태 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많은 이 자산운용사를 만나보면 여기도 이제 주로 1금융권이 많이 계시지만 자산운용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PE사 이런 금융사들을 만나면 투자자들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비상계엄 선언 전까지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이 기업 우리 같이 사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남깁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100명을 다 설득을 시켰어요. 근데 비상계엄 선언과 동시에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투자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한국에 돈의 유입이 없는 것이고 신뢰가 이미 떨어진 것이고 설득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K방산 수출도 잘 되다가 문턱에 걸렸어요. 자동차 수출도 한국한테 주문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주문을 철회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더 레벨 다운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인 것은 많은 기업들이 팔려야 만들죠라고 하거든요. 팔려야 만들죠. 근데 소비가 안 이루어져요. 소비 심리도 위축돼요.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국면에 유통회사들이 박앤세일 이벤트 하기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캐롤을 막 울리면서 행사를 진행하기가 좋을까요? 탄핵 정국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완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사실 트로트 가수들이에요. 연말 연초에 행사가 많았는데 행사가 다 취소돼요. 트로트 부르지 말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러니까 생산하기 어렵고 신규 투자를 못하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계속 악순환은 되는 경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04년 탄핵 정국 때는 중국 호재가 있었어요. 2016년 탄핵 정국 때는 반도체 수출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경제는 호조가 없어요. 안 좋은 경제였어요. 경제가 계속 이렇게 냉각되는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25년에는 대형 호재가 있어요. 대형 악재가 또 있어요. 트럼프 2.0이라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악재가 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탄핵 정국과는 결이 다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역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막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기관들이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전 전망치를 그래도 한 2%는 성장하지 않겠어? 라고 봤다가 이제 1.7%, 1.5%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기 국면이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시티뱅크 같은 경우도 내년 성장률을 1.5%로 전망하고 있어요. 이거 경제 위기 아니에요. 2023년 우리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어요. 경제 위기 아니에요. 어려운 경제입니다. 어려운 경제, 나쁜 경제, 힘든 경제 저도 알아요. 그러나 경제 위기로 규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경제 위기로 규명하려면 역성장을 전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데 경제 위기라고 전제할 것인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달리 만들 수 있어요. 경제 위기라고 여러분도 제 말을 꼭 믿으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에 올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면 전액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죠. 은행에 저축해서도 안 돼요. 전액 현찰로 찾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 위기 올 거라고 믿으신다면. 그럼 가정을 그렇게 할 것이냐? 아, 경제 위기는 아니네. 그래서 저성장인가 봐 라고 가정한다면 다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세계 경제, 제가 경제 위기라고 하지 않고 저성장 고착화라고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따라해 주실 거죠? 저성장 고착화. 한 번만 더요. 저성장 고착화.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만약에 대공황 온다, 내일 모레 대공황 온다 이러면 조회수가 500만이에요. 근데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라고 하면 조회수가 10,000명이에요. 그럼 유튜버들은 어떤 용어를 쓰고 싶어 해요? 대공황 온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공황 온다라는 컨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뜨셔야 됩니다. 유튜버의 생리예요. 대공황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누가 진실을 전달하려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경제 위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세계 어떤 경제 국제 기구도 IMF, 월드뱅크, OECD, BIS, WTO 어떤 경제 기구도 국내에 있는 어떤 경제 연구기관도 제가 있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LG경제연구원이나 KDI나 한국은행이나 그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도 내년 경제를 경제 위기라고 전망하지 않아요. 저성장 고착화라고 전망해요. 근데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구 말을 맞다고 가정할 것이냐?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막연히 경제 위기 올 거야, 대공황 올 거야. 막연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 주장의 근거들을 들여다보면 절대 그 근거 때문에 대공황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이미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닌 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세계의 어떤 국제 기구도 세계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경제 위기 올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이 이틀간의 그 재테크 박람회 행사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선 이유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려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일 것 같고 이 주최 측도 저도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가정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실 중국도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또 유럽도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맏형 독일이 있어요. 독일도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역성장, 올해 제로 성장, 내년도 제로 성장, 저성장 고착화돼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저성장 고착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을 하죠. 미국 예외주의라는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저성장에 빠져 있는데 미국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미국 예외주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미국 예외주의. 저는 이 미국 예외주의를 나홀로 골디락스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나홀로 골디락스. 제 25년 경제 전망서 갖고 계신 분은 나홀로 골디락스가 네 번째 챕터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 위기라고 가정할 거면 절대 미국에 투자하면 안 되죠. 지금 당장 다 빼야죠. 근데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가정할 거면 미국 경제를 한번 더 면밀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죠. 다릅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매우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2.8%라는 3분기, 이거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3분기 이게 잠정치고요. 잠정치라고 써놨죠? 잠정치고요. 확정치가 어젯밤 10시 반에 발표됐는데 확정치는 이마저도 3.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항공모함이 저렇게 보트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지? 할 만큼 의문이 담기는 만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미국은 견조하냐? 미국의 돈이 쏠리기 때문입니다. 주식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 채권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 그게 미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이 한때 33%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주식 시가총액에서 56%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세계 시가총액에서 56%가 미국 시가총액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유입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이 정도면 너무 정점을 다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말씀을 왜 40%일 땐 얘기 안 해요? 45%일 때는 왜 얘기 안 해요? 50%일 때는 왜 얘기 안 해요? 50%일 때도 정점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55%는 정점이 되는 건가요?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고 정점 찍었다, 이제 곤두박질 칠 시점이다 라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역시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선방을 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세요. 40%나 돼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15%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몇 등이에요? 손 들고 한번 참여해. 몇 등? 찍어봐 주세요. 2등이요? 아니에요. 1등은 도요타예요. 10등 안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매출액 기준으로는 10등 안에 안 듭니다. 20등 정도 됩니다. 대략 20등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테슬라 혼자서 자동차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것보다도 커요. 뭘 의미하냐? 주식은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가치로 보면 도요타가 훨씬 커야죠. GM이 훨씬 커야죠. 폭스바겐이 훨씬 커야 돼요. 현재 가치로 보면 현대기아가 훨씬 커야 됩니다. 근데 왜 테슬라가 그런 자동차 매출액 10대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클까? 왜 그럴까? 어떤 기업들이 미래를 계속 보여주는가, 여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소위 말하는 맥7, 테슬라를 포함한 맥7, 이들이 지속적으로 R&D 지출을 늘리니까 이미 미래를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기업이 R&D 지출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R&D 지출이 이렇게 큰데도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정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있고 돈을 쓰는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돈을 팡팡 쓰고 있는데도 집이 돈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을 그만큼 남편이 많이 버는 구조겠죠. 근데 돈을 팡팡 쓰는데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미래 가족의 성장을 위해 써요. 미래 건강을 위해 써요. 교육을 위해 써요. 그러면 그 투자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바로 그겁니다. 헛군 데다 쓰는 게 아니라 R&D 지출에 쓰고 있어요. 미래 가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술 격차는 벌어질 여지가 있겠죠. 실제 보세요. 미국 GDP는 세계 GDP에서 25% 정도예요. GDP에서는. 근데 시가총액에서는 56%예요. 그만큼 미국으로 돈이 쏠렸다. 돈이 쏠린 이유는 그만큼 미국에 대한, 특히 테크놀로지 기업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많은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유튜브 커뮤니티가 있어요. 유튜브 안에 커뮤니티란이 있는데 제가 종종 경제시를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올렸던 그 경제시가 제목이 겨울꽃이에요. 겨울꽃. 겨울에 이제 한적한 곳을 나들이 간다 한다면, 양평 같은 데를 나들이 간다 하면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낙엽이죠. 낙엽밟을 생각하고 나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올린 그 사진과 글은 겨울꽃이 만발해 있더라고요. 겨울에도 꽃은 핀다. 봄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겨울꽃이라는 경제시를 잠깐 남겼는데, 여러분 공장에도, 여러분 식당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시를 남겼는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고성장하는 나라가 있더라. 그 예외가 되는 나라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고요. 그 밖에 어떤 나라가 고성장하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나라가 인도고, 인도는 내년에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데, 근데 인도는 가장 높게 달리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왜 그럴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첫 번째 한 가지 근거가,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인도는 여전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섰어요.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미 약 7, 8년 전부터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2의 중국이 누구냐? 중국을 대체할 나라가 누굴까?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십시오. 그럼 그쪽으로 향하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중국을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 강하게 중국을 떠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인도로는 공장이 더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인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인도는 성장할 만한 나라가 아니야. 그것은 성장할 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본 모습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인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세계 스마트폰 생산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나라 두 번째 나라가 이미 인도입니다. 이미 세계의 약 30%가량의 스마트폰을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이미 인도는 세계 GDP 5위 국가가 됐고 2027년이면 3위 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3위 국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로 이런 대중분들을 뵙는 것보다는 기업을 만나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 경영 전략을 제안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 12월 달에 농심그룹을 만났고 농심 경영전략회의 때 앞에 앉아 계신 두 신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목청껏 강조한 게 있어요. 개도국이다가 점차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극빈층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확대됩니다. 역사가 항상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극빈층이 많이 사라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집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식료품 수요, 어떤 식품 수요가 있을까요? 손 들고 정답 말씀 주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네, 라면 아닙니다. 와인도 아닙니다. 무슨 식품? 손 들고. 예, 네, 기호식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식품입니다. 문맹학적으로 개도국이었다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커피, 초콜릿 이런 기호식품 수요가 늘어요. 근데 아직까지 농심그룹이 인도 진출을 안 했대요. 그러면 2025년 트럼프 2.0 시대 미중 간의 강한 긴장감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살아남을 방향성은 뭐다? 인도에 진출을 하라. 신시장을 개척하라. 그리고 우리 국가가 그렇게 가야 할 길이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계좌에서 예를 들면 인도 ETF 비중을 늘린다든가, 그죠? 하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도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인도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말 공부해보니 인도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은 경영 전략적으로, 국가는 국가 산업 전략적으로, 수출 구조 개편으로, 개인은 또 개인의 재테크 전략으로서 이런 움직임에 맞게 대응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에 가겠습니다. 트럼프 질문을 하나도 안 주셔서 트럼프 이야기는 제가 오늘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피벗의 시대. 한 번만 더요. 피벗의 시대.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완화의 시대였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완화의 시대. 경제 위기를 만났고 그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제로 금리를 도입했던 시대. 완화의 시대입니다. 자, 완화의 시대는 세계 모든 부동산 시장이 어땠어요?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긴축의 시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렸었던 기간입니다.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던 시대. 긴축의 시대. 그러면 이 긴축의 시대 동안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조정됐어요. 우리나라 집값만 조정됐어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집값이 조정됐어요. 완화의 시대 때 은행에 있던 돈이
시장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긴축의 시대 때 또 세계적으로 돈이 은행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조정됐고, 그리고 이제 24년 중반부터 25년 경제는 피벗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피벗의 시대. 24년 중반부터는 세계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만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물가 어느 정도 목표치에 가까워졌네. 그러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지. 중립금리를 찾아서, 적정금리를 찾아서 금리를 점차 조정해야지. 그러니까 강하게 돈의 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돈의 이동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 완만한 상승세예요. 완만한 상승세. 강한 상승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합에 가까운 상승세. 근데 이 보합에 가까운 상승세이니까 9월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금융 규제가 도입되면 꺾이죠. 비상계엄 사태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꺾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해제되면 또 고개를 들고, 금융 규제 해제되면 또 고개를 들고, 추가 금리 인하를 하면 또 고개를 드는, 거의 보합에 가까운 상승세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땐 조정, 상방 압력이 있을 때는 또 상승,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그게 피벗의 시대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을 다 해드리기보다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그 시대를 정의하고 그 시대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준비해온 교환은 한 3시간 분량인데 주셨던 질문에 답변 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다 적절히 커버가 된 것 같고, 마무리 말씀 2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게 경제 위기예요.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보시면 이게 경기 사이클상 하강 국면에 있는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이미 23년부터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해 있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꼭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정의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시대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많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뛰는데 하나같이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합니다. 역사상 최초로 등 뒤로 뛰는 선수가 등장합니다. 포스베리 선수가 역사상 최초로 등 뒤로 뛰는 모습을 보자 관중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일어납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8만 명의 관중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왜 포스베리 선수만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모든 높이뛰기 경주는 바닥이 이렇게 맨바닥이었어요. 이 선수들이 2.5m 이상 뛰는데 그 높이에서 등 뒤로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치겠죠.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때 높이뛰기 경주의 환경이 바뀝니다. 매트가 도입됩니다. 이제 등 뒤로 뛰어도 되는 환경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환경 변화가 찾아왔지만 포스베리 선수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것이다. 여러분께도 2025년 경제 어떤 환경 변화가
내 앞에 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고, 그러면 2025년 그런 달라지는 환경에 나는 어떤 높이 뛰기를 시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하시는데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